생후 8개월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 남성. 그는 NATO 소속 전략 분석관으로 한국의 군사 체계를 분석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임무는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넘어서 그가 숨기고 싶었던 뿌리와 마주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 분석관으로서 브뤼셀의 NATO 회의장에 앉아 한국 대표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이런 자리는 늘 익숙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1천만 명 이상을 48시간 내에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의 말에 회의장 내 참석자들이 놀라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 과장을 하고 있겠지. 저는 미국 중서부에서 자랐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셨지만 한 가지 사실을 지울 순 없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8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린 나라. 회의가 끝나고 상관인 마크가 다가왔어요. 조나단, 한국 방문 준비는 다 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 수치가 맞을까요? 전 시민을 무장시킨다는 건. 마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래. 직접 가보면 넌 알게 될 거야. 내일이면 그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저를 버린 곳. 제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곳.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꿈틀거렸어요. 무엇이 1천만을 무장시킨다는 걸까요? 제 눈에는 그저 과시용 숫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린 나라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력도, 심지어 내 피 속에 흐르는 그들의 DNA까지도요.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조나단 리. 그 성은 마치 조롱하듯 저를 따라다녔죠. 수많은 밤 저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상상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을까? 미혼모였을까? 단지 여자아이가 아니어서? 아니면 단순히 날 원하지 않아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죠. 난 미국인이야. 그리고 난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는 걸요. 제 안에 뭔가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잠을 청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1,000만 군사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 내일 모든 걸 확인하고 돌아오면 그만이야. 한국은 제게 있지만 없는 곳이었어요. 지도에는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지워진 곳. 내일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어쩌면 이런 첫인상은 제 편견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조나단 리 씨 환영합니다. 국방부 김국 대위입니다. 젊은 장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영어는 유창했고 제복은 단정했어요. 저도 간단히 답례를 전했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데이터부터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에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태블릿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예비군 312만 명, 민방위 420만 명, 현역 제대자 수. 숫자들이 말도 안 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수치들이 정말 현실적인가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실제로 동원할 수 있다고요? 김 대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함께 다니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첫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군복을 입고 진지하게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장난처럼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으로요. 저 사람들은 다 일반 시민들입니까? 네, 대부분 회사원, 자영업자, 대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연례 훈련 중이고요. 제 눈앞에서 한 그룹이 KE 소총을 완벽하게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포병 조작 교육이 진행 중이었고요. 시선을 돌리자 전술 구보를 하는 중년 남성들이 보였습니다. 저분은 은행 지점장이고 저쪽은 IT 회사 CEO예요. 모두 예비군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예비군도 훈련하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마치 특수부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리 씨, 여기 모든 남성은 최소 18개월에서 21개월 동안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기본적인 전투 경험은 모두 갖추고 있죠.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군 복무는 삶의 일부였던 겁니다. 오후에는 민방위 훈련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노인부터 주부까지 모두가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심지어 화학전 대비 훈련까지 받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매년 이런 훈련을 하나요? 네, 그리고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하니까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대도시였지만 오늘 본 것들은 이 도시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었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총만 받으면 전투가 가능한가요? 김대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처음으로 NATO 회의에서 들은 수치가 과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혼란스러웠던 건 이런 체계가 어떻게 가능한지였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대위의 안내로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일상 속 군사적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제가 본 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 중이었어요. 오늘은 환경 문제 관련 시위입니다. 약 10만 명이 모일 예정이에요. 10만 명이요? 미국에서라면 경찰과 보안 요원이 가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최소한의 경찰만 보였어요. 대신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김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줄을 서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심지어 교통 흐름까지 조절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원칙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예요. 대피 훈련, 재난 대응,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잠재적 전장이었고 시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움직이는 도시. 제 안에 뭔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날 버렸다고. 정말 그랬을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한 개인을 버리는 것과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서는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외모만큼은 모두와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고 또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제게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했어요. 오늘은 총을 놓고 마우스를 든 전사들을 만나볼 겁니다. 첫 방문지는 세계적인 IT 기업의 한국 지사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은 정 부장님입니다. 과거 전차 조종병 출신이시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군인의 기질이 느껴졌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지금도 개발 프로젝트를 작전이라 부르죠. 정 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팀원들은 각자 전문병처럼 역할이 있고 우리는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그의 팀을 둘러보니 대부분이 남성이었고 모두 군 복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팀워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팀이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프로젝트를 완성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행군하던 때보다 훨씬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한 개발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군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사회 전반에 녹아들어 있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신생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젊은 창업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이분은 박 대표님입니다. 특전사 출신이십니다. 특전사? 살인적인 훈련으로 유명한 특수부대 출신이 이제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한쪽에는 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번의 실패 후에 성공했죠. 박 대표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조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군 체계와 유사했어요. 작은 분대 단위로 나뉘어 각자 임무를 수행하고 주간 작전 회의를 통해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전투의 논리를 일상과 직업에 씁니다. 효율적이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김 대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군 경험을 자랑스러워하나요? 미국에서는 많은 참전 용사들이 그 경험을 숨기고 싶어 하는데 김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군대는 갔다 온 곳이 아니라 함께 간 곳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경험이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 군 복무는 일부의 선택이지만 여기서는 거의 모든 남성의 공통 경험이었어요. 그것이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공통된 기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경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미국에서 자라며 항상 느꼈던 다름의 감각. 대신 모두와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면요. 처음으로 제 안에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 혈통 사이의 혼란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결속력 있는 사회가 어떻게 한 아이를 버릴 수 있었을까? 다음 날은 국방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전략 분석관으로서 이곳에 온 것이니 핵심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어요. 국방부 건물은 웅장했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자 젊은 장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곳은 한국 방위의 중추였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편제 체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상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디지털 지도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 고위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시동원 체계입니다. 경보 발령 후 48시간 내에 이 모든 인력이 배치됩니다. 지도를 보니 전국이 세밀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동원 인원, 장비 현황, 집결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밀한 시계처럼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얼마나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년 실제 훈련을 합니다. 물론 전국 규모는 아니지만 구역별로 실전처럼 진행하죠.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던 건 이 시스템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동원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장교는 컴퓨터를 조작하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원 대상자들에게 즉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들은 지정된 장소로 모여 장비를 수령하고 부대를 재편성합니다. 화면에는 시간대별 진행 상황이 표시되었습니다. 12시간 후 30%, 24시간 후 70%, 48시간 후 95% 이상의 동원율이 예상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거든요. 훈련도 받았고요. 다음으로 장비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창고에는 수십만 정의 소총과 각종 군장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비군을 위한 겁니까? 네, 그리고 각 장비는 이미 특정 인원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장비 번호를 알고 있죠. 점심시간 국방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에 본 것들은 제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이건 단순한 국방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김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이런 체계는 처음 봤어요. 미국도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김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 주변 강대국들, 생존을 위해 이렇게 발전했죠. 오후에는 전시 대응 훈련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가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실전처럼 진지했고 모든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장성이 답했습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어요. 혼란이 최소화됩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군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것을 전 국민의 인식 속에 심어 놓았습니다. 자료실로 이동해 과거 동원 훈련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통계치는 놀라웠어요. 90% 이상의 동원율, 지정시간 내 집결, 장비 수령 및 배치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자동으로 재조립되는 유기체네요. 그 말에 김 대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국가통합방위라고 부릅니다. 저는 외적으로는 냉정한 분석가로 남아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날 왜 버렸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전사였어요.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면서도 언제든 전투 태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제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개인이 국가의 일부로서 중요한 이곳에서 제가 버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가난이나 사회적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내일은 더 일반적인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의 유기체야. 그리고 난 그 일부였을 수도 있었어. 그 생각이 묘한 향수와 상실감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은 평범한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김 대위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50대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작은 동네 편의점에 들어가자 김 대위가 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혹시 군 복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요? 해병대 포병이었죠. 벌써 30년도 더 전 일인데.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세요? 당연하죠. 지금도 8초 안에 포를 조작할 수 있어요.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혀요. 그의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전투가 가능하신가요? 편의점 사장님은 카운터 위에 놓인 물건을 정리하며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총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 확신에 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군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현장 감독은 이전에 공병대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작업 방식이 군대랑 비슷합니다. 인원 배치, 장비 운용, 시간 계획 다 비슷해요. 그는 현장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저 인부들 대부분도 군 복무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시 체계가 명확하고 위험 상황에서도 패닉 없이 대응하죠. 점심시간에는 대학가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군 복무를 막 마친 청년들이었어요. 전공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컴퓨터 공학입니다. 군대에서는 통신병이었고요. 군 경험이 학업에 도움이 됩니까? 그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집중력과 인내심이 늘었어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할 때 의사소통 방식이 더 효율적이 됐죠. 하루 종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로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위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김 대위가 물었습니다. 네. 이젠 NATO 회의에서 들은 1천만 동원 수치가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겠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향해 품고 있던 차가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저를 버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놀라운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운명이 달랐다면 나도 이 공동체의 일부로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쁜 일이었을까? 처음으로 제 안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아닌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김 대위는 저를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가족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이 가족은 3대에 걸쳐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현역, 예비역, 그리고 이제 곧 입대할 손주까지. 작은 주택 앞에 도착하자 70대 노인과 40대 중년 남성, 그리고 20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3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박상현 그리고 제 아들 박민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현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직후 세대로 60년대에 군 복무를 했다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지요. 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준호 씨는 80년대에 같은 보병 부대에서 복무했고 이제 그의 아들 민준이 같은 부대에 지원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셨던 곳에서 저도 복무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무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고 각 시대의 변화와 일관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군대는 단순히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박상현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건 국가와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곳이죠.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군 복무는 직업의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그것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그걸 놓고 살았구나.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출생국가가 아니라 이런 깊은 연결과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오후 김대위는 저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이었어요. 여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원하신다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기록들이 담긴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제 탄생과 입양에 관한 차가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게 남긴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언젠가 이 나라가 더 좋아지면 돌아와 주기를.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이 나라에 사실은 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소망처럼 이 나라는 정말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나는 뿌리를 지운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여전히 내 안에 있었어. 브뤼셀로 돌아와 NATO 본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차분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가 보이는 듯 했어요. 조나단, 보고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야? 상관인 마크가 물었습니다. 거의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작성했어요. 마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변화를 감지한 듯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무기가 아닌 국민의 기억. 보고서 작성을 끝마치고 마지막 단락을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국방력은 첨단 무기 체계나 군사 전략에 있지 않다. 그것은 국민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결속력에 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모든 개인이 국가 방위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넘어 가족과 사회 전반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마크가 보고서를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깊은 통찰이군. 직접 경험했기에 가능한 분석이야.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의 여정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회사원, 건설 노동자 그리고 3대에 걸친 그 가족.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미워했던 것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었어요. 한국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제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지금의 한국은 마치 저를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책임을 다하는 그 사회는 저에게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자랐고 그곳이 제 고향이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가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경이나 정부가 아니라 공동의 기억과 책임, 그리고 헌신이 만들어내는 유기적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감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많은 국가의 방위 체계를 분석해왔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2주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경험이었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국가라는 걸 느꼈다. 그건 바로 나의 조국이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안의 분노와 미움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해와 존경, 그리고 어쩌면 소속감. 제 핸드폰에 김 대위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 잘 마치셨나요? 다음에 한국에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네, 곧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군인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서요.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한국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이해와 연결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에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